촛불 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감사원과 법무부, 국방부 수장회, 4대 권력기관장들까지 모두 집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윗물이 막지 못해 국가 청렴도가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에 돈인 양 탕진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권력형 부정부패부터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 역시 성역이 아니라 반부패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벌을 위해 전국 검찰청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퇴직 군인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고 비리를 저지른 업체와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불관계가 심각한 4개 분야의 맞춤형 대책을 세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막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2위로 떨어진 국가 청렴도 지수를 2022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까지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민간 부문 부패까지 해결해야 잠재 성장률도 올라간다며 반부패를 넘어 청년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 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 간의 합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1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4선언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안타깝다며 김정은 위원장에 이제라도 1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함께 1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며 제재의 목표는 결국 평화적 해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선언 이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라며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참석해 출소 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이 숨진 2007년 12월 23일 새벽, 당시 출동한 응급의료진의 진료 기록 일지입니다. 새벽 6시, 당시 서연 양의 맥박과 호흡, 의식이 모두 없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서 씨 진술에 따르면 서연 양은 숨차다며 물을 마시다 쓰러졌고, 서 씨는 인공호흡 등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일단은 좀 애가 물 달라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사망이라서 저도 너무 좀 놀래고 황당하고. 실제 서연 양은 감기에 걸려 3일 전부터 약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연 양의 부검 감정서에도 사인은 폐질환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딸의 사망 신고를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딸의 죽음이 알려질 경우 김 씨 유족과 진행 중이던 저작인접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때 소송이 안 끝나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애랑 이렇게 이걸 알린다는 게 제가 너무 겁도 났고. 유족 측은 이런 서 씨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판결로 갔을 것이다. 김 씨 유족 측은 폐렴에 걸린 서연 양에 대해 서 씨가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는지도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내일 고발인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시작으로 관련인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어떤 분이요? 메일 하나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나님을 비롯한 신비님, 또 여러 새날 패널님께 감사하단 인사부터 드립니다. 저는 미국 LA에 사는 교포 김혜순입니다. 2년 전부터 새날 열혈 팬이 되어 매일 빠짐없이 열심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교체된 패널님들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박식하게 준비하는 열정에 정말 신뢰가 가고 고맙기까지 합니다. 야수님, 명정님, 마차님, 귀에 다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저는 저보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냥 좋아하네요. 또 주말에도 새 이슈에 쉬지 않고 올려주셔서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새날부터 들으며 커피를 내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진행하는 소요도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과 친하지 않은 60대인 저에겐 배울 게 많고 신선한 사회 여러 구석을 이해하게 해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훈처가 독립유공자들에게 이미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독립유공자 예우 약속을 지켰다는 소식은 아무 데서도 말해주지 않은 뉴스이고 마차님이 또박또박 읽어가던 보훈처장의 시행명령은 제겐 개인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로 최근 속이 갑갑해서 새날에 하소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민원으로 접수가 되게끔 관계자들이나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또 전문 인력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막연한 저에게 정보나 또 어디에 문을 두드리고 호소해야 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새날이다 생각해서 희망을 갖고 메일을 보냅니다. 제 외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가이며 제2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6.25 전쟁 때 이승만 정부가 피난 가자 국회의원 서너 분이 우리나라를 지키자며 국회에 남았다가 납북되셨습니다. 할아버지에 관한 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국회에서 올린 기사 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혈육 중 아직 생존한 사람은 현재 85세인 저의 어머니뿐입니다. 최근 지병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한국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형제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 형제들은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나 한국 사회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듯 지난 10년간 서서히 중산층에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야 어머니를 기초수급자 신청도 해보고 독립유공자 신청도 해보려고 보훈처에 찾아갔으나 실망만 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1920년대에 독립운동을 하셨고 조선으로 돌아온 후 독립자금 대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 어머니는 1933년생입니다. 굳이 이 메일에 할아버지께서 납북되신 후 이승만 정부로부터 어떤 핍박과 월북으로 뒤집어 씌워 고초를 당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북에 가셔서도 결국 김일성에게 숙청당해 노동자로 생을 마감했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의 정신적 지주라 불렸고 신문기자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영남 지역 인쇄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만주에서 독립하던 당시 얘기 등 어릴 적 들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차님의 낭독에서 제 귀가 번쩍 뜨인 것은 독립운동했다는 증거는 정부가 찾아야 한다라고 피우진 장관께서 말했다고 하시니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오빠가 그 소식을 듣고 경기 남부 보훈처로 달려갔으나 담당자인 구급 공무원의 태도는 아직 변함이 없다 합니다. 이 문제는 창구에 나와 있는 구급 공무원과 입씨름할 문제가 아닌 듯한데 어찌해야 할까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받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읽어주신 푸나님과 패널들께 애정을 담뿍 담아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죠. 근데 이것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온갖 정보력들이 갖고 있는 정부가 피우진 보훈처장 말처럼 예. 정부가 도움을 준다면 훨씬 쉽겠죠. 근데 왜 이분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을까요? 사실 이 보훈처의 구급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장관의 의지나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문서로서 행정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무원 세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팁을 하나 드리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시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세요. 지금 말씀하신 할아버님 양력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86년도에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지금 성함이 들어가 계시고요. 역대 국회의원 총람에도 들어가 있고요. 국회 사무처에. 각각의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런 신문들에 보면 기사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먼저 독립유공자 공훈록이라는 국가보훈처에서 1986년도에 발간한 책자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신청하세요. 지방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사실 행정적인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구급 공무원들 저도 통화를 해봤는데 저희 아버님 문제로 그분들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서류 접수하는 그런 대행자에 불과하지 이런 깊은 내역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청하시면 이것이 결제 단계라든지 아니면 청와대나 국가보훈처 위로 바로 올라가면 바로 서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정성 있게 대하는 정부, 그 대통령의 그 생각들이 공무원들한테까지 내려가서 어떻게든지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스타일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딱 받은 오다만큼만 가지고 증거 안 되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대민 서비스 하지 말자는 거고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정보력의 한계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그걸 신청을 하면 누군가가 열심히 그거를 찾아내서 알려주는 방식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돼야죠. 그러면 그거 하나가 정부라는 것이 정말로 달라졌구나, 믿을만 하구나, 이런 감정으로 이어지는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분들도 뭐 각종 팟캐스트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유한국당이요. 그 전에 말했죠. 디지털 정당위원회. 디지털. 거기에 부위원장의 주옥순 대표. 잠깐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옥순이 거리의 전사지. 일종의 그쪽의 짝떨인데 디지털은 또 뭐야? 이 사람이 무슨 페이스북이나 뭐 SNS 계정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오프라인에서 활발하신 분이죠. 그냥 그 이름 올려놓으면은 주옥순이 이러니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 김장겸 사장이 노동청 출석할 때 김장겸 힘내라 이 외쳤던 그 목소리가 주옥순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려가지고 야 아줌마 참 목청도 좋다 생각했는데 역시 목소리가 크면 우리나라에서는 통하긴 통하나 봐요. 이제 국정원에서 자금을 안 대주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밀어주려고 아예 작정을 했네요. 범법자 아니에요, 이 사람? 그렇죠, 범법자죠. 범법자죠, 뭐. 그리고 최근에 사진을 봤더니 와 이게 얼굴에 대대적인 보수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잖아요. 입금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수를 받고 보수하셨구만. 네, 보톡스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있던 이런 뭐 물광 이런 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보여요? 눈 밑에 이렇게 애교 이거 시술하고 막 이런 게 이 나이대에 있을 수 없는. 역시 그러니까 전문가의 시선은 달라요. 이전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보실 수 있으세요. 마사님, 네. 경험 있죠. 저도 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지금. 아니 국정원에서 입금이 안 됐어요. 국정원 자금으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거 사용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네요. 그때 왜 국정원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는 뭐 불법적으로 돈 쓴 적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실수 쳤던 사람이 뭐 주옥순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의 흐름만 추적하면 이게 성형외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바로 구속 사안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온라인 전사라고 해서 뭐 숫자도 정말 숫자가 118명인데요. 아이 118 아유. 야, 이 아이디어 누가 냈을까요? 이 온라인 전사라고 이렇게 하자. 디지털 위원회를. 온라인 전사로 이름을 주옥순 계정이 있지만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할 거고 주옥순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예요. 얼굴 마담이니까. 온라인 전사라고 할 바에 차라리 디지털 워리어 이런 식으로 하지. 어렵잖아요. 아니, 노인네들이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온라인 전사를 키우기라고 한다고 하지만 얘네들의 그 주목적은 인터넷이나 SNS에 그 활발하지 않으신 나이 드신 분들의 본인들 지지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아,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막 댓글 달면서 이거를 공작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본인들 지지자들을 여태까지는 카톡밖에 못했어요.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유입을 해서 한번 여론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김규리 씨 그것이 하고 싶다에도 보면 김규리 씨 멘트 뒤에 문성근 대표의 검찰청 앞에서의 인터뷰가 또 살짝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 전단에 영향을 받은 네티즌들이 현재도 상존하고 그들이 최근에 김규리 씨 관련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플을 달아요. 그게 상존해서 남아 있는 건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논박을 할 수 있는데 인격적으로 인간성 가치를 말살하는 식의 댓글을 달아서 상대방을 엄청난 상처를 주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저는 정파에 따라서 좀 댓글은 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론이 잘못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댓글 작업에 원죄가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것도 국정원과 일베들이 총동원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발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실체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명박 초기 때부터 낙곰수에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청와대 지하실에 댓글 부대가 따로 존재할 정도 그 정도였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온라인상에서의 사실상의 여론, 그러니까 그들이 조작하려고 막 그러니까 댓글 추천수 조작하고 막 그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간혹 낙곰수도 나오고 우리도 가끔씩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중요 사안에 대해서 딱 이게 오늘의 키다 그러면 다 몰려가가지고 댓글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다 베스트 차지하고 있어. 베스트 1, 2,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작했던 세력이 다시 이 온라인 전사? 요걸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예요. 또 뭐 어쩌려고. 김규리 씨 같은 사람 나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 할 정도의 상처를 깊게 받는 사람들 그런 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지.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 자위하기 위해서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 친구 중에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원래 바른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시작해서 바른정당이 됐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됐는데, 그 친구가 새누리당 시절에 페이스북에 뭔가를 올렸을 때는 크게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무풀이였죠. 그 친구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최근에 그 친구가 당적을 다시 옮겼더라고요. 자유한국당으로 옮기고 나서 그 친구가 올리는 것마다 댓글이 10개씩 20개씩 달려요. 딱 보면 누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 보면 다 지지하는 거. 의원님 힘내세요. 최근에 그 지금 전술핵 배치 1000만이 서명운동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빨간 띠 머리에 두르고 이렇게 5천만 그 핵 인질 뭐 네. 이런 거 올리면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는 댓글부터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댓글까지 막 20-30개씩 달려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뭐 간혹 가다가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같은 친구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욕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 붙어주는 거예요. 당정만 옮겼는데. 그러면 의원 그 지역 의원으로서는 할 맛이 나는 거죠. 이게 온 국민의 어떤 그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디지털 활동이 아니라, 그 각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 의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중앙당에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주면 이런 걸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지역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똑같이 복사해서. 또 그 글을 본 예. 그냥 일반 시민들은 예. 아, 지금 여론이 정말 이렇구나라고 예.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반대 진영하고 싸울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디지털 정당위원회 거기 위원장이 누구냐면은 이석우라고 방통위원회 산하기관 중에 하나예요. 시청자 미디어재단 여기 이사장이 했던 사람인데, 신입 직원 채용 비리, 이사장의 직책 수행 경비 부적절 집행, 관용차 사적 사용 등 23건이나 지적받은 뒤에 23건. 사실상 재단 이사장직에서 잘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위원장이고, 주옥순은 제일 많이 열받았게 했던 게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집회 시위 현장마다 나타나가지고 반대 시위하고, 네. 박근혜 집에 몰려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힘내라 하는 그런 짓거리하고, 네. 또 한명숙 그 총리 출소할 때는 두부도 아깝다고 막 막말했던 바로 그 여자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 사람들은 협치 얘기하는데 협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극점에 있는 극우 세력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당의 공식 직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국민의당의 그런 모습 봐요. 왜 그 당시에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 예. 이유미도 무슨 청년위원회인가 뭐 간부였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는 당원으로 등갑했잖아. 당의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자가. 예. 주옥순이나 이석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면은 그냥 당원 정도로 격화시킬 만한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야, 근데 정말 골 때리는 거다. 이건 진짜 골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버 정사에 118명? 118명이 다 간부라는 전제로 보면은 작은 조직은 아니네요. 누가 간부래요? 그러니까 118명이 각 지역위원회하고 이제 접촉해서 관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118명만 뽑았을 예. 리는 없고 118명을 필두로. 그러니까 118명한테 위촉장 이런 걸 주는 거, 임명장 네. 이런 거 주는 건데, 여기 또 반개 조직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네. 지역별 조직 생기고 그럴 거면서 이게 아주 골 때린 상황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작업한다고 여론이 바뀌냐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자기들은 앉아서 멍 때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는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 사이에서는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디지털 정당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조작하고 퍼나를지는 모르지만 일망타진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일망타진. 아. 네. 길목만 지키면 돼? 네, 118명 일망타진. 그물에다가 딱 집어넣고 일망타진하자고. 가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댓글 작업까지 했다 치고 여론을 바꾸려고 했다면 그래도 좀 분노가 좀 덜한데, 국정원이네 뭐네. 근데
우리가 일베라고 통칭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국정원이든 뭐든 너무 저질이고 너무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댓글들을 달아왔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또 똑같이 무슨 사이버 전사를 이렇게 전사라는 말이 얼마나 웃겨요. 온라인 전사? 왠지 그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을 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전사가 좀 있으면 전사하는 거야? 온라인 심리전에서? 근데 이 출범식에 축하 공연 했다는 이야기도 너무 웃겨요. 일단 나이대와 맞지 않은 비보이 축하 공연을 했다는 것도 웃긴데 여기에 주옥순 대표와 친한 60대 이상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60대 이상의 비보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주옥순과 친한 사람만. 그런데 이명박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재 정국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보도들 중에 사이버 사령부도 국정원만큼이나 댓글 관련한 여론조작에 엄청나게 개입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명박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인 경우도 꽤 있고, 원세훈이한테 물어봐야 원세훈이 당장은 뭐 답을 안 할 거고, 그런데 댓글 공작하는 사이버 사령부의 그 인원들을 숫자를 늘려라, 이 증언하라고 했다는 그 명령이, 그러니까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이번에 그 이철희 의원이 밝힌 문건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2번이나 숫자 늘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이버 사령부가 여론 조작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 숫자가 부족하니까 니들 더 늘려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정말 얼마나 꼼꼼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 이명박 비리의 공통점이잖아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고. 그래서 꼼꼼하시다는 그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대 인원수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사이버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넘어서 사실은 명령 체계로만 보면 이명박이 김관진이 사이버 사령관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명박과 사이버사가 직거래를 하는 거야. 대면 보고. 이게 한 단계만 내려가도 그 사안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이 직접 지시를 해. 그러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인 것도 있죠. 그 유명한 첩보 영화들 보면 그 지령을 딱 내리고 이 메시지는 7초 후에 폭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무조건 없애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 그 지휘관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약간 편법을 쓰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 달았던 사람들은 현지 군인들도 있었지만 군무원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군무원을 늘리는 거, 이 정원을 늘리는 게 공무원을 더 채용하는 거잖아요.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 늘리게 됐다. 이게 문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늘려라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지. 보통 같으면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고 하면 또 뭔가 이렇게 그들만의 쉴드가 가능하잖아요. 이명박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명박은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라고 끝내면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오해를 해서 이번에 그 박근혜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관련돼 있는 참모들이,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들이 임의로 했다. 그걸 막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 변호사 있죠. 유영하 변호사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수석 비서관들을 막 다그쳐요. 재판에서. 뭐라고 다그치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그쳐서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쉴드가 안 돼버리는 거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나오면. 여기는 정말 음영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대통령께서 2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음영이요라고 자기들이 소리친 거죠.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정치 보복이네 뭐네 하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좀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MBC, KBS가 광우병 보도를 하니까 나라가 난리가 나서 촛불이 막 나고 이명박이 이제 집 간에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소주 마셨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방송은 장악히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 봅니까? 결국에는 또 그 시기쯤이 온라인이 또 인터넷이 엄청 발달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텔레비를 사람들이 안 보고 온라인에서 주고받으면서 또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야. 여론은 어떻게 해? 댓글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지상파를 잡았으나 여론이 안 바뀌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번 정기국회 때 이명박이 이제 증인 출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 최선 의원이 이명박 소환 문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증인들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해야 그 사람이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나 뭐 일부 야당에서는 지금 당장 이명박을 4대강 사업이나 블랙리스트나 이런 걸로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 네 글자. 정치 보복. 그렇죠. 아, 똑똑해요. 0.1초도 그냥 기다리는 게 없네요. 대단히 빨리 나오십니다. 이명박이 국정감사에 나오잖아요.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결국엔 수사로 이어집니다. 수사로 이어지기 바로 직전 단계에 정부를 관할했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리에 딱 앉혀놓는 순간 이 사람은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국회에 먼저 나오는 꼴을 보면 이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명박이 막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러면서 분위기 그러면 당연히 수사하라고 요구가 거세지겠죠. 수사 대상이 오르는 거를 진보 야당 쪽이나 뭐 일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일단 목표고 저쪽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태가 된 것처럼 보이네요. MB 입장에서는 절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난 출석하는 길엔 꼭 헬리콥터 생중계 했으면 좋겠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재용이나 SSG 그 부회장 있잖아요. 정용진 부회장도 박근혜 정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니까 왔던 거지. 그 전까지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으로 불렀었거든요. 근데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안 와도 안 오면 안 온 이유로 수사를 하면 돼. 그런데 안 오게 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지지난매하는 거죠. 지지부진한 게 서로 이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부르면 안 된다라는 측과 불러야 된다는 측이 합의가 안 되면은 여론이 그걸 밀어줘야지 이게 증인으로 채택하되 그쪽에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주는 순간 그 자유당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이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수로 그러니까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사적으로 막겠네요. 증인 채택 자체를 막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외통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 나올 걸 알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수사 받아. 왜냐면 이거는 강제성이 별로 없고 안 나오던 뭐 벌금 뭐 이런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하자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서 외통수라는 게 나와도 수사하고요. 안 나와도 수사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를 증인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리는 노림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안 나와도 너는 결국은 수사야 이런 거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명분은 정치 보복이다. 앞으로 며칠 또는 심하게는 몇 달 동안은 정치 보복이 가장 중요한 전국에 있어서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아마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면 여야가 반반씩 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게 합의 안 되면 90일 동안 그냥 미뤄져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방송들이 이제 이명박이 수사해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회적으로 저는 이명박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담대하게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저는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이명박에 대해서는 보수 쪽 지지자들도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명박이 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 다 안다고.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수사로 끌어냈을 때만이 국민적 지지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그 잔당들, 진짜 잔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한당, 잔당. 그 세력에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박근혜도 감옥에 있고 이명박마저도 사법처리 받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힘들다.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은 이명박이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는 그림은 정말 안 만들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 이명박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박근혜가 이명박으로부터 핍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자체는 현 박근혜보다 지지 기반이 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 속에서 이명박을 수사하는 건 맞아요. 4대강이네, 자원외교네, 방산비리네, 엮으면 엮는 대로 되는 상태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한번 보세요. 쭉 여러분들 그 포털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실시간 올라오는 정보를 쭉 보시면은 국정원의 작업들은 결국에는 다 이명박과 연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에는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문성근 대표, 김미화 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명박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법정에 나오게 될 건데 그 기간 동안 그 논란들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요건 재밌는 게요. 판을 쭉 보면 이런 게 있다. 걔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도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합쳐지기는 좋은 매개체예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에 친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뭉칠수록 국민의당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 이명박에 대해서는 네. 만약에 어떤 이명박에 관련한 주요 사안을 만약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해가지고 이명박 보호하는 쪽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명박 이슈 같은 게 세게 터질수록 이쪽 기존에 있던 민주 진보 세력이 뭉치기는 참 좋죠.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은 범죄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대부라는 그 가장 유명한 범죄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도박, 뭐 폭력, 정치, 뭐 그 시의원 이런 그 커넥션들이 나오는데 경찰까지 나오는데 이명박은 범죄로서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이 범죄에 다 가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군대, 행정조직, 경찰, 기업들, 그리고 폭력조직까지 이게 엄청나게 다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의 끝판왕이죠. 이게 이명박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범죄 청정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명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원세훈을 MB한테 이걸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지금 원세훈이 지금 처벌받았잖아요. 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거 외에 추가로 다른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해서 다른 죄로 그러니까 이명박과 연관된 죄로 기소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명박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명박이 공소시효가 올해 12월이면 끝나요. 이명박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올해 12월이 지나면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공범관계인 자를 기소를 해야 돼요. 그 전에. 그래서 원세훈이 수사 받으러 들어갔죠. 예, 그래서 원세훈이 검찰이 다시 원세훈 수사를 해서 이걸 실체적 경합범으로 해서 다른 죄목으로 기소를 하면 기소하는 순간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이 공소시효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9년에도 할 수 있어요. 올해 안에 이명박이 정말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제가 팟캐스트를 정권교체 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명박이 퍼트라인에 서는 꼴을 한번 보고 이명박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는 사회자 김일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방송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 생각
생각 없이 듣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포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게 있어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 선수 중에서 연봉을 소개를 하면서 프로농구에서는 울산 모비스의 양동근 선수가 가장 많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그 KCC의 이정현 선수, 이분이 9억 2천만 원으로 양동근 선수보다 더 높다고 하네요. 운동 잘하는 것도 확실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돈이 되나 봐요. 그러게요. 또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겠죠. 네. 지난주에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예, 뭔가 되게 바빴어요. 요즘 그 저한테 뭔가 뭐 하자고 우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바빴는데 생각해보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청년 재벌. 약초님은 매주 서울에 올라오시는 건 어떠세요? 예,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와서요. 네. 뭐 피곤하지도 않고 좋습니다. 네. 매주 안동에서 이렇게 방송을 참석하러 오시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도 되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김일희님 없이 셋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위바위보는 해야겠죠? 가위바위보. 아싸, 제가 1등. 가위바위보. 제가 졌습니다. 자, 순서를 고르겠습니다. 네. 제가 1등 할게요. 제가 2등 할게요. 예,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갈수록 재우는 걸로. 오늘도 ASMR 방송으로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네스는 4가지 이야기를 다 따로따로 해서 지금은 최근에는 새날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아, 그래서 4가지 스토리에서 네스예요? 괜찮은데 그거?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야기도 빠짐없이 들을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되게 재밌었는데 간혹 주제가 뭐였는지 잊어버리실까봐 매번 상기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 꿈이 많았죠. 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예전에 주제하고는 다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처음에 하고 싶었던 직업은 피아니스트였어요. 오, 고급지다. 좀 어울리나요? 예.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그 덕분에 약간 제가 절대 음감을 갖게 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유명한 체르니도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그때는 약간 좀 자랑인데 피아노 신동이라 그래가지고 악보 한 번 보고 치면 그 다음에 외워서 치는 애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음악 성적에 대해서 수나 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과목은 다 한 번씩 수를 다 받아봤는데 음악은 일단 제껴?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 아직도 음표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나 피아노를 잠깐 몇 달씩 배워본 적은 있는데 마지막에 항상 실패한 게 코드 때문에. 무슨 뭐 A 코드니 D 코드니 C 코드니 피아노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취학 아동 때부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맞고 큰 거죠. 피아노는 그때 당시에 거의 필수처럼 됐던 거라서.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피아노 안 배우면 안 되는 그런 때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제가 너무 덜렁대고 집중 못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얘를 좀 피아노 앞에 앉히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피아노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피아노 손목을 얹어놓은 그 위에다 자를 이렇게 얹어놓고 이 자가 떨어지지 않게 피아노를 쳐야 되는 거죠. 떨어지면 그 자로 허벅지를 맞는 거예요. 뭔가 아동학대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아동학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파르타군요. 네.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10년 정도 친 것 같아요. 야, 무슨 뭐 피아노 전투대회 뭐 이런 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어요. 꽤 오래 치셨네요. 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제가 손이 작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전공을 시키려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얼핏 들은 거죠. 진짜 그런 수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조금 이렇게 여기 물갈퀴 같은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왜 성형이 눈트임 하는 것처럼 살짝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피아노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 끝에서 끝까지 옥타브하고 뭐 이렇게 몇 개까지 안 가면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제 딸도 뭐 피아노를 이렇게 좀 많이 쳤는데 그 유명한 손이 짧아요.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피아니스트라고 그 아이 유명한 아이 히야. 있잖아요. 히야. 하게 좀 특수한 경우니까 비교는 힘들겠지만 좀 너무 좀 끔찍하네요.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발상 자체가. 진짜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요새 영어 발음 때문에 혀 수술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수술까지 하면서까지 피아노를 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는 공부를 하겠다. 믿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피아노를 그만두고 나서는 정말 무슨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 이런 것만 다니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과외와 학원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읽는 소설책에는 발레리나가 나왔는데 나는 발레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발레 학원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언젠가 방송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발레 학원 앞에 가서 맨날 엄마가 지나가면서 보라고 거기에서 맨날 앉아있고 막 이랬는데 엄마는 지나가지 않고 네가 무슨 발레냐면서 엄청 그런 얘기만 듣고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광주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광주는 무용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광주에 그게 많았어요? 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예향 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반에 꼭 무용, 발레, 한국무용 하는 애들이 꼭 있었어요. 나는 왜 못하냐 막 이제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대학 들어오고 나서 이게 터지는 거죠. 내가 발레를 한번 꼭 해봐야겠다. 죽기 전에 한 번은 해야겠다. 이미 늦었지만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인 발레 아카데미가 처음 생겼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다녔던 거죠. 스트레칭도 하고 뭐 네, 스트레칭도 하고 일단 가장 큰 기쁨은 이거예요. 발레 슈즈와 튜튜라는 걸 산다는 거죠. 튜튜가 뭐예요? 뭐 이렇게 치마 이렇게 망사 달린 치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 그때쯤에 이제 문화센터에서 애기들 발레하고 이런 게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그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옷 입혀서 애들 쪼르르 나오면 너무 귀엽잖아요. 저도 이제 제 모습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올 핑크로 준비를 합니다.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 때. 그거를 이제 가서 입어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제 사이즈대로 사서 이제 집에 와서 입어봤는데 정말 입어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발레가 또 싫어지는 거죠. 왜냐면 정말 그걸 입고 선 내가 봤을 때 정말 그 옛날에 엄마가 도시락 싸주던 분홍색 소세지 있잖아요. 너무 분홍색 소세지 같은 거예요. 정말 탱탱하니.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 갭이 있구나. 이래서 엄마가 나를 발레를 시키지 않았던 건가. 너무 자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레 학원 갔어요. 그래서? 네, 발레 학원 다녔어요. 꽤 다녔어요. 다니긴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 내 모습이 계속 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 하다가 그만두긴 했는데 당시에 정말 우리 야수님처럼 풍채 좋은 남자분들이 발레 학원을 다니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사람들이 여자애들만 모여서 발레를 한다니까 그 호기심에 와가지고 정말 그 발레 슈즈랑 까만색 타이즈랑 막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예비역 같은 아저씨들이. 상상하기는 싫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정말 예뻤던 우리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했던 생각이 나네요. 발레리나의 꿈은 그때 접기는 했지만 발레 학원은 일단 다니는 걸로 뭔가 속은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파트에 16세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서로 알고 지내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개그맨으로 활동하고는 있지 않지만 김가연 씨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저 프로게이머. 네. 그분요? 임요한 씨하고. 임요한 씨 아내 되는.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이제 언니였는데 오다 가다 하면서 가끔 마주치긴 하고 이제 엄마가 야 몇 호 언니 개그맨 됐다더라. 그 이휘재 씨 나오는 일요일 밤이었나? 그 프로에 그 기수의 공채 개그맨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언니가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리 동네에. 야 그럼 지금 봐도 알아보겠네요. 그 언니가 저를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저거다. 왜냐면 우리 아빠가 되게 웃겨서 제가 그러니까 유머에 대한 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우리 동네 애들이 언니는 정말 너무 재밌어요. 언니 정말 개그맨을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들끼리.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가연 언니도 됐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은 대학가요제처럼 개그 콘테스트 하는 게 있었잖아요. 공중파 방송국에서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 난 저걸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대 짜고 막 그랬어요? 아이디어 막. 그냥 막연히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성공을 했다면 박나래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박나래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송은이 같은 정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그맨 정말 송은이 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왜 개그맨을 포기를 했냐면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무서운 게 아니고 창피. 사람을 웃기는 것까지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뭔가 개그를 한다는 거는 희극을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을 접은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막 처음에는 정말 뜬구름 잡고 책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직업만 하다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응원단을 했었거든요. 그 빡세단을 우리 학교 기수단을 했었어요. 그것도 춤추는 그 네. 치어리더 그런 거를 했었어요. 은박금박 들고서 막 흔드는. 네. 그래서 그때 하면서 나 이걸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뮤지컬 배우를 해야겠다는 되게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당시에 뮤지컬을 보러 가면 뮤지컬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뮤지컬은 별로 안 봤어요.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뮤지컬을 보러 가면 영화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게 작은 뮤지컬보다 저는 군무가 나오는 큰 뮤지컬, 좀 비싼 거. 그걸 보면 큰 무대. 네. 그걸 보면 나 저기서 저거 하고 싶은데. 그 생각에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요. 막 이렇게 앉아서 들썩들썩 하는 거 있죠. 내가 막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거. 그래서 광팬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특히. 저희 딸도 그 미술하는 애인데 뮤지컬이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뮤지컬은 장르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몰입을 확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뮤지컬 붐이 또 일어났을 때라서 슬슬 오페라가 아닌 뮤지컬. 그러니까 어쩌다가 돈을 모아서 뮤지컬을 보러 가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당시에는 우리 집이 이제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돌아서 성공을 하느니 나는 바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이제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기자였었거든요. 기자. 그 뮤지컬은 바로 접어버리고요? 예체능에서 완전히 이제 먹고 사니즘으로 바뀐 거죠. 그래도 계속 예체능을 추구하긴 하셨네요. 하고 싶었던 거는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전혀 상관없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예체능 아닌가요? 이쪽도? 이것도 예술입니다. 시사 뭐 이런 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 네버엔딩 스토리는 예능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자는 제가 정말 그때도 어릴 때지만 왜 힘들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정직해서 좋네요. 네. 그리고 약간 기자를 처음 시작해서 고생을 하면서 올라가느니 난 그냥 대기업 취직할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는 실용적인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당장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MBA 후배가 될까요? 실용적인 걸 좋아해서? 네, 아주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종교를 가졌던 것 같기도 해요.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세례를 받고 성당을 다니면서 세례명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당을 다닐 때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녔거든요. 왜요? 미사가 없는 날 없어도 그냥 좋아서 간 거예요? 가서 맨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무슨 은총 받은 게 감격해서 울은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딱 학교 들어갔을 때 IMF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랑 대학교 다닐 때랑 환경이 너무 달라지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면서도 과외나 막 이런 걸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막 이제 짜증도 나고 일단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딱 전도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맞아요.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성당이 신설 성당이어가지고 제가 청년 몇 번째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당에서 제가 청년 회장하고 막 성가대 6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취직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해외 영화 파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되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대로. 성당에서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네, 교회에서도 기도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요. 근데 제가 최근에 책을 뒤지면서 그거를 찾았는데 그 디테일하게 썼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나 이건 다 이루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왜냐면 그때 제가 원했던 그런 외국 회사에 들어가서 해외 영업하고 뭐 프로젝트 매니저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게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했었던 거는 된 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기하다. 것보다. 네. 그래서 정말 종교에도 더 매달리게 되고 더 열심히 살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생이 꼬였던 게 예수님을 너무 원망해서 그랬던 건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신사고 운동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적고 계속해서 꿈꾸고 하라는 그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종교랑 상관없잖아요. 예, 스스로 터득을 하셨네요. 근데 지금 제가 저번에 우리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 맨날 108배경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뭐 종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제가 구직 활동하면서 원했던 직업은 어떤 구체적인 회사의 어떤 파트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나와서 나중에 다른 어떤 프랑스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필드 쪽에서는 그냥 해볼 만큼 해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서 뭐 어떤 직업이든지 다 그렇겠지만 지금은 제가 새날에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아까 뭘 하고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딱 한량이 되고 싶어요. 한량? 네. 한량. 건달. 지금 그 건달의 의미가 아니라 건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예요? 그 한량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딱 때마침 제가 맨날 효린의 민박을 보고 있잖아요. 예. 이 효리를 보고 있으면 저거 정말 내가 한국에서도 저렇게 살아야지 되는 건데 예. 그게 분명히 10년, 20년 되면요. 제 또래 혹은 지금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효리처럼 사는 거를 아마 인생 목표처럼 내가 왜 저걸 일찍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산속에서 한 5년 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네. 꼭 돈이 크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다면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아들도 이제 중학생이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큼은 영유할 수 있어요. 예. 큰 돈이 안 들거든요. 예. 그리고 저 시골에 살면은 실제로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제가 일 때문에 시골에서 딱 한 달을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정말 시골이라는 환경에서 완벽하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외갓집에 뭐 한 2주, 길면 2주, 뭐 1주 이렇게만 있었지. 제가 일 때문에 시골이라는 산촌 마을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일을 해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웹사이트 구축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이렇게 설계해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장작 팬 건 아니고 예,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해봤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왔죠. 그래요? 예, 이게 그런 고요함이 좋아서 즐기러 가는 것과 내 생활 자체가 고요해지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조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산촌 마을에 들어가서 고요한 밤에 자면은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니까 무섭더라고요. 혼자 자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혼자 자더라도 도시에서는 그걸 무섭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 무서웠어요. 만일에 이렇게 시골에서 조용하게 사는 것이 다 좋다 한다면 사실은 이제 시골에 사시거나 섬에 사는 분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차가 있고 그 꿈꾸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효리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이제 확실하긴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긴 한데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수님이었나? 이효리가 정말 대단한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라고. 예, 맞아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전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효리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효리라는 사람은 대단해 보이는 게 그 지점이죠.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고 딱 거기까지 행복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하다는 그 감정에 대해서도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다가 느껴요? 언제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저는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그 질문을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 정말 사람 좀 비참해지거든요. 그냥 내가 기분 좋고 이렇게 누리고 감각을 이렇게 좀 예민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항상 무언가와 비교하고 나 정말 이게 행복한 건가? 그 다음에 행복은 뭐지? 지금은 행복한데 다음번 행복은 뭘까? 이렇게 자꾸 묻게 되면 자기 자신을 계속 좀 갉아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질문이.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행복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수동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힘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카니어링하고 저 일본의 뭐 야마오 산세 이런 사람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스카니어링만 해도 얼마든지 강연이든 뭘 하든 해서 크게 돈을 벌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거의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스코니어링에 대해서는 잠깐 그 소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조화로운 삶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조화로운 삶. 유명하신 분인데 그 스코니어링이 주장했던 내용은 유명한데 그 스코니어링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유명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전운동도 하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서 지금 이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효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좀 끌어나가는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또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 후반을 달려가는 저는 장래희망을 한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빡시게 버려야겠네요. 네, 제가 고퀄의 한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